네, 여러분, 형사소송법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대인적 강제 수사 중에서 체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대인적 강제 수사의 두 번째로 피의자 구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법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수사의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강제수사의 방법이죠. 그래서 구속은 수사기관이 도망 및 증거를 멸실할 염려가 있는 피의자를 확보를 해서 신병을 확보해서 수사 및 재판, 그리고 재판 확정된 후에 재판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형사 절차 전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소송 절차를 위한 수단이고 구속 자체가 유죄도 아니고 형벌도 아니죠. 사회에서 알려져 있는 것처럼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이런 구속에는 구인과 구금이 포함이 됩니다. 구인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로 데려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구금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특정 장소에 가두어 놓는 개념이죠. 구인이라는 건 데려가는 것을 어디론가 데려가는 개념을 강조한다 그러면 구금이라는 것은 가둬 놓는 것을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구속영장이라고 하면은 구인영장보다는 구금영장, 가둬 놓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요. 어디 특정한 장소로 데려가는 것도, 즉 구인영장도 일종의 구속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와 같은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 구속의 사유로서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또는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한해서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요건 중에서 범죄 혐의가 있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앞서 본 구속 사유 중에서는 세 가지를 모두 갖추지 못하고 어느 하나의 요건만 갖추더라도 구속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먼저 범죄 혐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요. 구속이라는 것은 개인의 신체 자유에 대한 가장 중대한 침해를 수반하게 되기 때문에 구속 요건으로서의 범죄 혐의는 무죄 추정을 깨뜨릴 정도로 유죄 판결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것을 요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구속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속의 요건에 상응하는 범죄 혐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자, 구속의 사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주거 부정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주거 부정이라는 것은 독자적인 구속 사유가 된다기보다는 도망할 염려를 판단하는 기준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주거 부정은 어떤 때의 의미를 갖느냐 하면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구속사유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이와 같은 주거부정이나 증거인멸 염려,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 대한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범죄가 중대한지, 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긴급 체포 부분에서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만 긴급 체포에 대한 사후 통제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긴급 체포가 위법하다면 그것을 구속영장 발부 시에 고려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체포와 구속은 별개의 제도이고 긴급 체포 요건과 구속영장 요건도 다르기 때문에 긴급 체포의 위법성은 구속영장 심사 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불고려설도 있지만 긴급 체포에 대한 사후 통제를 위해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고려설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무에서는 법원 실무제요를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죠.
현행범 체포 및 긴급 체포가 위법하다면 그것을 구속영장 심사 시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고조설의 입장에서 실무가 운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명문의 법조문의 규정은 아니지만 비례성 원칙이라는 것이 강제수사의 기본적인 규제 원칙으로서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범죄 혐의가 상당할 정도로 인정되고 구속사유가 있더라도 마지막으로 비례성의 원칙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199조 1항에도 있습니다만 강제수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하는 그런 제한을 받기 때문이죠. 따라서 수사의 목적 달성과 구속이라는 수단이 적정한지를 따져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형벌권 달성을 위한 구속 이익이 이로 인한 개인적 침해 이익보다 훨씬 큰 때에 구속이 허용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와 같은 구속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속영장의 청구 및 발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체포영장의 청구와 발부에 준해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만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구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의 예를 잠깐 들어보시면요. 네, 화면에 보시면 구속영장 예시가 나와 있죠. 이와 같은 구속영장 청구 서류에 기해서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수신이 법원으로 되어 있죠. 발신을 해서 이와 같은 형태의 영장을 청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의자에 대한 항목부터 체포를 통해서 구속된 경우라면 체포한 일시 장소를 비롯해서 이렇게 쭉 기재가 되어 있고요. 범죄 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보통 별지와 같이 이렇게 붙여서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도 양식의 기재가 되어 있고요. 판사가 발부할 경우에는 다음에 보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고 기각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에서 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이 영장 청구서에다가 발부하지 않는 취지를 그렇게 기재하고 간단하게 기재하고 기각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네, 다시 강의 안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이와 같이 검사가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을 발부받은 다음에 피의자를 구속하게 되고요. 사법경찰관은 역시 검사에게 신청권이 있습니다. 신청을 해서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발부받게 되겠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사가 불청구할 때 그 청구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 체포영장의 청구에서 공부한 바와 같이 영장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공부한 바가 있고요. 검사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청구서에다 아까 보신 것처럼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해서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를 하게 되겠죠. 이것이 구속영장 기각이 되는 것이고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해서 그 피의자에 대해서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왜 또 다시 청구하는지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요. 한편 소년,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이라고 하죠.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소년법에 규정하고 있어서 영장 발부가 추가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구속영장 청구가 있게 되면 발부 전에 구속전 피의자 신문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속전 피의자 신문, 흔히 저희가 영장 실질심사라고 부르는 절차를 거치게 되죠. 그래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구속사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는 것, 형식적으로 서류만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피의자를 대면을 해서 심사한다. 그래서 실질심사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 것이죠.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나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 체포에 의해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금
구속이 체포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신문하여야 됩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로부터 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실질 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하여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구속영장이 반드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만 청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피의자를 데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영장, 앞서 구속의 개념 중에 구인과 구금이 포함된다 그랬는데 바로 이와 같은 경우에 구인이 의미가 생기는 것이죠. 미체포 피의자를 구인한 후에 신문하여야 합니다. 근데 체포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가 도망하였다든지 이와 같은 사유로 신문할 수 없게 된다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 또는 영장 실질 심사제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먼저 신문기일을 지정해서 통지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판사는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즉시,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데리고 온 후에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신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됩니다. 피의자를 인치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신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하고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의 경우에는 앞서 본 구인영장에 의해서 피의자를 법원에 구인한 후 신문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신문기일에는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느냐? 먼저 판사는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권 등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렇죠. 형사소송 규칙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요. 영장 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신속하고 간결하게 신문을 하여야 되고요. 검사와 변호인은 신문기일에 출석해서 판사의 신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판사가 주도적으로 신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만 검사나 변호인은 필요한 경우 신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은 공범이 여러 명 있다 그러면 각자 분리해서 신문을 할 수도 있고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있다 그러면 그런 조치도 할 수 있겠죠. 자,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주어야 하는데 저희가 변호인 부분을 공부할 때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 중에 하나에 해당하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절차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 변호인 선정의 효력은 어디까지 간다고요? 영장 청구가 기각되면 변호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변호인 선임의 효력이 소멸하지만 영장이 발부가 되면 제1심까지 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선임된 국선 변호인의 선정 효력은 제1심까지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 국선 변호인 선정의 효력이 소멸하지만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제1심 절차가 종료되기까지 국선 변호인 선정의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은 지방법원 판사에게 검사로부터 제출된 구속영장 청구서, 아까 본 영장 청구서 있죠? 그리고 그에 만약에 첨부된 고소장이 있다 그러면 고소장이나 고발장, 그리고 피의자가 어떻게 진술했는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어떤 내용으로 영장이 청구가 됐고 피의자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변호인의 변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영장 청구서 같은 경우 지방법원 판사도 열람을 제한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서 영장 청구서는 반드시 열람을 하여야 되는 거죠. 나머지 서류에 대해서는 판사에 의해서 열람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피의자 신문기일에 피의자를 신문하게 되면 법원 측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렇죠? 법원 사무관 등이 작성을 하죠. 나중에
좀 더 뒷부분에 가서 소송 행위를 공부하면서 조서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할 텐데요. 그 중에 조서의 작성 중에 공판 조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구속적부 피의자 신문제도는 공판 단계는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조서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조서를 공부한 다음에 와서 보시면, 그리고 또 증거법에서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 작성된 조서가 어떤 증거 능력을, 어떤 조문에 의해서 증거 능력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증거법에서 또 배우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피의자 신문 절차를 거친 다음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요. 검사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영장의 내용, 양식을 잠깐 보고 오면요. 네, 이렇게 생긴 영장을, 그렇죠? 구속영장에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 있을 수 있고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다소 다르고요. 영장 내용을 이렇게 간단히 봐주시면 청구한 피의자가 누구고 청구한 검사가 누구고 변호인이 언제이고 언제 신문을 했는지 같은 것들이 기재가 돼 있고요. 구금할 장소까지 기재가 되고 구속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렇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든지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소년법 같은 경우에는 19세 미만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또 별도의 항목을 마련해서 소년법에 기한 사유가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판사가 서명을 하고 날인을 해서 발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영장을 집행을 하고서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기재하는 것이 통상적인 구속영장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강의 안으로 돌아와서 구속영장에는 금방 보신 것처럼 피의자의 성명이나 주거, 죄명, 범죄 사실의 요지, 인치 구금할 장소, 발부 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해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지방법원 판사가 서명 날인해서 검찰에 교부하게 되는 것이죠. 피의자의 성명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상이나 체격, 기타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피의자를 표시할 수가 있고요.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주거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죠. 주거 부정이 하나의 구속사유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피의자 신문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 등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 기간은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바로 밑에서 구속기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원칙적으로 각각 10일씩 구속을 할 수가 있는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소요된 기간만큼은 그 기간만큼은 구속기간, 수속기간의 구속기간에서 빼주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한편 검사가 체포영장을 포함해서 검사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에 대해서 지방법원 판사가 결국 발부 여부가 재판이잖아요. 그 한 재판은 항고의 대상이 되느냐, 형사소송법 402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다음 학기에 항고 파트에서 항소, 상고를 포함해서 상소 부분에서 배우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이 법원의 결정에 해당이 돼서 항고의 대상이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법원의 결정에 해당해야 그것이 항고의 대상이 되는데요. 41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항고의 대상이 또 될 수가 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판례는 지방법원 판사라는 이 개념과 법원이라는 개념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장 재판을 하는 지방법원 판사는 그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이라는 개념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별도의 지방법원 판사다. 이렇기 때문에 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또 준항고에 해당이 되려고 그러면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이어야 하는데 역시 지방법원 판사는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별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법원 판사이기 때문에 결국 항고의 대상이 되는 주체에 해당이 되지 않고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주체에 해당하지 않아서 항고나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검사는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서 항고 또는 준항고로 불복할 수가 없고요. 결국 증거를 보강, 추가해서 다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법으로 불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 놔야 되겠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영장 항고라고 해서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 항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견해도 상당히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지금 본 것과 같이 항고나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체가 지방법원 판사라는 것이요, 그런 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집행하게 되는데, 영장의 집행기관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서 사법경찰관리가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구치소에 만약에 피의자가 있다 그러면 검사의 지휘에 의해서 교도관이 집행을 하게 되겠고요.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할구역 외에서 집행을 지휘할 수도 있고, 해당 관할구역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도 있는 것은 체포영장의 경우와도 같고요. 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관이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체포된 피의자의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그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돼서 이루어졌다면 구속영장이 유효기간 내에 집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체포 내지 구금 상태는 위법하다고 판례가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4월 2일에 선고된 2020도 16,438호 판결의 내용인데요. 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인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가 되었는데, 그 발부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면 지체 없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만 3일이 경과해서 구속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구속영장을 집행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법경찰리의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은 지체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일단 만 3일이 지났고요. 구속영장이 주말인 토요일에 발부가 됐다 해서 일요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날 집행을 한 건데요. 담당 경찰서의 송치 담당자가 월요일 일과 시간 중에 이를 받아왔다. 토요일날 발부가 된 영장을 월요일에 받아온 것이죠. 피고인에 대한 사건 담당자가 또 외근 수사 중이어서 화요일에 이르러서야 구속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집행을 했는데, 그와 같은 사정은 구속영장 집행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해서 영장의 집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된 기간 동안 피고인에 대한 체포 내지 구금 상태는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 집행은 정당한 사유 없는 한 지체 없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영장을 집행할 때는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 부분도 체포영장을 공부하면서 저희가 살펴본 바가 있고요. 그리고 신속히 구속영장이 지정된 장소에 인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 급속을 요한다 그러면 피의자에 대해서 일단 범죄 사실의 여지와 영장의 발부 사실을 알리고 집행을 한 다음에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하면 되겠습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구속 이유 등을 알려줘야 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때에는 피의 사실의 유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면서 구속 이유 등을 고지하지 않고 구속한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영장 집행 후에는 변호인에게, 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변호인 선임권자 중 지정된 자에게 사건명, 구속일시, 장소, 범죄 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 등을 선임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알려줘야 되고요. 수사기관의 구속통지 시기 및 방법은 체포영장의 경우에서 본 바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자,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에서
구속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영장이 발부된 날까지는 구속기간에서 제외된다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바로 그와 같은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구속기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실까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체하지 않으면 석방하여야 하기 때문에 결국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은 10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한편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나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역시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하여야 되기 때문에 검사의 구속기간도 10일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얻어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1차에 한정하여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판사의 허가를 받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20일까지 구속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있어서는 특정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얻어서 1차에 한정하여 구속기간 연장할 수 있고 다시 2차에 한정해서 2차까지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경우 30일까지 구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피의자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에 의해서 체포 때는 구인된 때에는 언제부터 그 구속기간을 기산하느냐? 바로 체포 또는 구인한 날로부터 기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장이 발부된 날로부터가 아니고요. 구속기간을 계산할 때는 초일을 산입해 주는 거죠.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일부터 산입을 하고요. 기간의 말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구속기간은 그대로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을 하게 되죠. 자,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재구속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일단 구속되었다가 석방이 된 경우라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범죄 사실에 관해서 다시 구속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구속됐다가 석방된 경우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해서 같은 범죄 사실에 대해서 구속할 수 있는 거죠. 이 경우 한 개의 목적을 위해서 동시 또는 수단 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 사실로 본다. 그런 사실로 다시 구속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경우에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같이 성립할 수 있는데요. 둘 중에 하나의 범죄에 의해서 구속되었다가 석방이 되었다 그러면 다른 범죄에 의해서는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없는 한 다른 죄로 구속할 수가 없게 되겠죠. 이 경우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동일한 범죄 사실로 보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또다시 예외를 두고 있는데요. 검사로부터 공소 보류 처분을 받고 법무부 장관이 정한 감시 보도에 관한 규칙을 위반해서 공소 보류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범죄 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 이런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주의할 것은 수사기관에 대한 재구속 제한에 관한 법리는 법원이 피의자가 아닌 피고인을 구속할 때에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지 않더라도 다시 구속할 수 있다는 그런 예외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도 그렇고요. 피고인 구속에 대해서는 법원을 공부하면서 다시 공부할 텐데요. 수사기관의 구속과 달리 재구속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이해해 놓아야 되겠습니다. 피고인 구속 부분, 법원의 피고인 구속 부분에서 아마 다시 한번 등장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피의자가 구속이 되었다가 그 구속이 집행정지되거나 구속이 실효되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구속의 집행정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요. 구속의 집행정지라는 것은 구속영장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한 채 구속의 집행만 정지를 해서 피의자를 일시 석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피의자가 중병에 걸렸다든지 출산을 해야 된다든지 가까운 가족의 장례에 참석해야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 구속집행정지가 활용이 되고 있죠. 이와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방법원 판사의 권한에 의해서 구속집행정지를 할 수 있지만 검사에게도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석방 권한을 부여를 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구속된 피의자를 친족, 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의자의 주거를 제한해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국회 회기가 열리기 전에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에 석방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되는 제도를 두고 있고요. 헌법을 공부할 때 아마 국회의원의 국회에 관해서 공부하시면서 아마 들어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석방 요구에 통고를 받은 검찰청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한 후 그 사유를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통지하도록 그렇게 절차를 두고 있죠. 한편 이와 같이 일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주었다가 그것을 취소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검사는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 및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회기 중에는 구속 집행정지를 취소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구속영장의 효력은 유지한 채 집행만 일시 정지시키는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한편 구속의 실효는 이제 구속의 효력 자체가 상실되는 거죠. 그래서 구속의 취소와 당연 실효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구속 사유가 없어졌거나 소멸된 때에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을 취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구속할 사유가 없었던 경우,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예컨대 법정형이 벌금 50만 원 이하인 사건에서 증거인멸을 염려를 사유로 해서 피의자를 구속하면 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죠. 그런 경우라면 구속을 취소해야 되겠고요. 구속사유가 소멸된 때라고 하면 증거인멸을 염려로 구속했지만 이미 증거가 충분히 드러나서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속이 잘못됐다면 당연히 취소를 해야 될 것이고요. 사유가 소멸됐다면. 한편 구속기간이 만료됐다. 그러면 구속영장은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겠죠. 그것도 역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피의자를 수사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과 관련해서 별건 구속과 이중 구속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관련 문제로서 먼저 별건 구속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수사기관이 본래 수사하려고 하는 중대한 범죄, 이거를 본건이라고 부른다면, 본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판단해봐도 구속 여건이 구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사를 할 목적으로 그보다 보통 가벼운 범죄, 별건으로 일단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을 별건 구속이라고 말하죠. 예를 들어서 본건으로 공무원의 뇌물죄를 수사하고 싶은데 범죄 혐의가 아직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서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면 그보다 가벼운 범죄로서 구속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판단된 직무유기죄로 일단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구속한 다음에 그 구속기간을 이용해서 실제로 수사는 원래 수사하려고 했던 본건, 뇌물죄 혐의 입증에 주력해서 자백을 받아 뇌물죄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와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구속이 된 다음에 별건은 되게 무시하고 본건의 수사에 의하여 얻은 결과를 가지고 본건 구속으로 대체 이행하게 되는 것이 보통인데요. 이게 별건 구속이 위법한 것이냐 적법한 것이냐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건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적법하다라는 적법설이 있고 결국 본건에 대한 자백 강요나 수사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법하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설에 따르게 되면 만약에 위법한 별건 구속기간 중에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다든지 본건에 대해서 그러면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배제된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위법수입 증거 배제 법칙은 제308조의 2에 규정이 되어 있고 자세한 내용은 증거법에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별건 수사인지 또는 지금 보는 것처럼 피의자로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속된 피의 사건과 함께 다른 사건, 여죄 같은 게 되겠죠. 여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이 된다고 봐야 될 것인데 실무상 이것이 별건 수사인지 여죄 수사인지는 그렇게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사안의 경중이라든지 별건과 본건의 수사에 착수한 시점이라든지 별건과 본건의 수사 진행 상태라든지 구속기간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또 사건의 관련성 등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판례는 기본적으로는 별건의 구속기간을 본건의 수사에 실질상 이용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 속에 있는 것처럼 사기 등 범행으로 기소되기 전에 이미 이 사건으로는 90년 3월 27일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어서 그날 집행이 된 상황이었는데요. 기소 중지 처분된 신용카드 사업법 위반 등 피의 사실로 3월 1일부터 27일까지 구속된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신용카드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기간 동안에 사실상 사기죄에 대해서 수사에 실질적으로 이용됐다는 거죠. 그 구속기간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기죄 본형의 별건으로 수사된 신용카드 사업법 위반 구금 일수를 산입할 수는 없다. 과거에 이 미결 구금이라고 해서 재판결 선고일 전에 구속된 사실을 산입을 하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별건으로 본 걸로 봐서는 위법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본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 취지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별건 구속이 위법하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고 저 개인적으로도 여죄 수사와 구별하는 건 쉽지 않다. 그런 입장을 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별건 구속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해보고요. 이중 구속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요. 이중 구속이라는 건 말 그대로 중첩해서 구속을 하게 되는 거죠. 이미 영장에 의해서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 다른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수사기관보다 주로 법원이 구속기간이 만료가 된 법원도 구속기간이 제한이 돼 있거든요. 피고인 구속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재판한 도중에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석방을 해야 되는데 그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통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른 범죄 사실로 앞선 범죄 사실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구속을 하는 것을 보통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법원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미 구속되어 있는 자에 대한 이중구속은 구속사유가 존재하기 어렵게 되는데 법원에 의한 피고인 구속은 나중에 보시는 것처럼 허용이 된다는 입장이 실무와 판례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중구속이라는 것은 이미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 다른 범죄 사실로 구속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구속되어 있는 자라 그러면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도주 우려라든지 증거인멸 우려를요. 따라서 이중구속이 구속 피의자의 석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 그러면 석방 직전에 구속의 사유를 소명이라는 것은 증거법에서 또 배우겠습니다만 민사소송법에서도 배우겠습니다만 증명보다는 다소 낮은 단계의 입증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속사유를 소명해서 영장을 발부받아 두었다가 이전에 구속기간이 만료될 때 집행하면 되니까 이중구속은 필요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다수의 견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중구속은요. 근데 판례는 그와 같은 부분을 엄격하게 따지지 않고 이중구속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별건 구속과 이중구속에 대해서는 학설상 논의가 다분한데요. 상당히 있고 또 경청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데 실무에서는
사실상 이중구속과 별건구속이 허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의자 구속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이와 같은 절차, 앞서 봤던 구속, 그리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체포와 같이 체포 구속된 피의자가 어떤 권리를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권리가 보장이 되어야 방어권 행사에 큰 무리가 없을 텐데요. 살펴볼 것은 접견교통권, 그리고 체포 구속적부 심사제도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접견교통권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접견교통권은 변호인의 권리에서 일단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만, 접견교통권이라는 건 체포 구속된 피의자가 변호인이나 가족, 친지 등과 접견을 하고 서류나 물건을 주고받으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수징이라고 했죠. 권리를 말합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와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접견교통권은 주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체포 구속된 피의자가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변호인과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접견교통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접견교통권을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으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체포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전제가 되는 필수 불가결한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헌법은 물론이고 형사소송법도 변호인은 물론이고 변호인이 되려는 자, 변호인 파트에서 저희가 공부한 바가 있죠. 변호인이 되려는 자도 신체 구속을 당한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의사에게 진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접견교통권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체포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자유롭고 그렇죠. 비밀이 보장되는 접견교통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도관이나 수사기관이 감시하고 입회하는 그런 상태에서의 접견교통은 자유롭고 비밀이 보장되는 접견이라고 볼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접견 시간과 횟수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요. 그리고 체포 구속된 피의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도 있고요. 결국 수용자는 수용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외가 규정이 없는 한 변호인과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제한받지 않는 거의 헌법적으로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는 권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헌법상으로나 법률상으로는요. 그래서 변호인과의 접견권은 피의자의 인권 보장과 방어 준비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권리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처분을 통해서 또는 법원이 결정을 통해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헌법상 기본권 제한 사유라고 규정되어 있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행법상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현행법상 특별한 제한이 없다, 제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상의 한계라든지 물리적인 한계에 의한 그런 제한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법적인 다른 제한은 가할 수가 없는 것이죠. 헌법재판소는 접견이 허용된 상태에서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자유로운 접견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 이렇게 판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이러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이 아니다. 결국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수용자가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과 서신 수수를 제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미결 수용자와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서신은 교정시설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검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검열은 여전히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현행법상 사실상 제한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제한을 받게 되겠죠. 체포 구속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은 물론 특히 구금에 따른 불안으로부터 가족을 만난다든지 하는 것이요. 심리적 안정을 유지케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갖는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인간으로서의 기본 생활관계의 파멸을 방지하고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역시 헌법상의 기본권에 속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어느 정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의 결정으로 즉 도망하거나 범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이 직권이나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 외의 그렇죠?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 교통은 제한할 수가 없고요. 그 이외의 타인과의 접견, 비변호인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고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수수하지 못하게 하거나 검열 또는 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접견 교통권이 침해가 되면 그 구제 수단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접견 교통권이 침해됐다는 것은 체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변호인 등과의 접견 교통을 위법,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변호인의 구속 피의자에 대한 접견이 변호인이 신청한 날로부터 언제 접견하겠다라고 신청한 그 날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피의자를 구금한 장소를 임의적으로 변경해 버린다든지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지요. 또 혹은 변호인이 피의자를 접견할 때 수사기관이 승낙 없이 사진 촬영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바로 자유로운 접견교통권, 비밀스럽고 자유로운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에 대한 침해가 된다고 볼 수 있죠. 자, 첫 번째 구제수단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접견교통권의 침해로 얻은 자백의 증거 능력을 부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례도 국가안전기획부, 안기부라고 줄이는 거죠. 현재는 국가정보원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안전기획부에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 신청이 불어된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를 하고 검사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경우 접견 교통을 금지한 위법 상태가 계속된 상황에서 작성된 것으로 봐서 증거 능력을 부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괄호 속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변호인과의 접견을 못하게 한 상태에서 자백을 받았으니 그 자백은 증거 능력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다. 증거 능력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법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증거 능력이라는 것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이다. 이렇게 현재로서는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접견교통권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책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법원의 결정으로 접견교통권이 침해됐다고 판단이 되면 그 법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앞서 항고, 재항고,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 재판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느냐를 얘기할 때 항고제도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항고라는 건 법원의 결정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라는 재판에 대한 불복수단으로서 바로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접견교통권이 침해됐다 그러면 항고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준항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구속영장, 체포영장, 기각 재판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항고와 준항고를 설명할 때 잠시 항고, 준항고를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수사기관 또는 거기서 말씀드린 건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었습니다만 417조에 보시면 재판장이나 수명법관 외에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준항고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접견교통권의 침해가 법원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또는 수사기관에 의해서 행해졌느냐에 따라서 법적 구제책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보다 자세한 것은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다음 학기에 배우게 되는 상소 부분에서 자세하게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대인적 수사의 방법으로서 체포에 의해서 구속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체포 구속된 피의자가 갖게 되는 권리들 중에서 특히 접견교통권,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그리고 그러한 접견교통권이 침해되었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제수단과 증거 능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항을 나눠서 체포 구속된 피의자의 권리 중에 체포 구속 적부 심사 제도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